네, 1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이 되면 이분 때문에 시사의 단맛, 쓴맛, 신맛을 모두 느낄 수 있죠. 자, 이슈의 품격을 높여주는 시사 바리스타 신장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 바리스타라는 말이 참 착 귀에 감기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신맛, 단맛, 쓴맛을 잘 버무려서 조화로운 맛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자, 어제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신문이 2시간 만에 종료됐죠. 자, 내일 오후에 다시 신문이 재개되는데요. 자, 신장식 의원은 어떤 맛을 느끼셨나요? 본격적으로 맛을 느끼기는 어려웠고요. 다만 다음 24일 심리 그리고 결정에서 맛볼 수 있는 것에 실마리, 단서는 몇 가지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심리가 길어졌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윤석열 총장 쪽에 있는데 입증이 아직 부족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를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 등 사회 일반 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요것이 왜 맛보기에 실마리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직문직답 시간에 충분히 좀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직 맛은 못 봤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깊은 맛이 나올 것이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문 핵심 쟁점은 잠시 후 신장식 직문직답에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순서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물 및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먼저 정경심 첫 선고 디데이. 기습 신고의 결말은 아파트찬스 전 국민 3천만 원 갖고 올게. 자, 그리고 사흘간 인사청문회 관건은 전창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아침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한번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막말 논란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그런데 어제 오후 고 김용기 씨 모친을 찾아가 사과했죠. 네. 변 후보자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정의당 단식 농성장에 찾아갔습니다. 농성장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있었는데요. 변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재차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구역 김군 유가족을 찾아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가 역효과를 빚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까요? 저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렇죠. 과거에 했었다는 게 네. 드러났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오늘까지 청문회 과정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에는 항상 진정성이 기준이니까요. 오창석 의원. 저도 사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속기록 같은 것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줄지가 과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과를 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해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이죠. 그날 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첫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9월 6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었죠. 네, 작년 하반기는 사실상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논란이란 표현은 언론이 부풀렸다라고 표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일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장관을 지명을 했고요. 8월 27일 그리고 검찰이 이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9월 6일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10월 3일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검찰 조사가 있었고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짧은 임기를 뒤로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당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습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해 11월에 낸 검찰의 추가 공소장에는 그 날짜가 2013년 6월로 바뀌어 있었죠. 말 그대로 기습 기소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전혀 그렇게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왜 하필 9월 6일 날 기소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그 영상으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당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법사위 위원장 여상규 전 의원이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네. 법무부 장관 계속할 수 있을 거냐, 기소를 하기도 전에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이런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법사위원장까지 하게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사퇴할 거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기소를 한 거다.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에 따른 기소였다라는 것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말로써 그대로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법률적 기소가 아니라 정치적 기소였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겠죠. 자, 지난해에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또 공소를 제기했었죠. 이게 흔한 일입니까? 그리고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 3월에 병합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봤는데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1차 공소장에 처음 나왔던 공소장에서 일시, 장소, 목적,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 공범, 그다음에 방법,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방법까지 5개 부분을 다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거는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거죠. 말하자면 1차 공소장은 백지 기소나 다름없었다. 아무런 수사 결과도 없이 일단 기소를 하고 본 거다라고 한 거고요. 네. 실은 이럴 경우에 첫 번째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철회하지 않고 두 번째 공소장을 다시 내게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 첫 번째 공소장 같은 경우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 공소장과 첫 번째 공소장 하나의 사건에 공소장이 2개인 경우가 돼서 네. 이거를 병합해서 심리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인데요.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소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첫 번째 기소가 정치적 기소였다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정치적 기소였고 졸속 기소였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석에 서기도 했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당시 어떻게 보셨나요? 조국 전 장관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본인이나 친족들에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네.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족 정경심 씨 재판에서는 정경심 씨가 유죄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유죄수 등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서는 와서 충분히 증언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네. 사실은 위세에 눌려서 잘 증언 거부를 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증인들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권한이다, 권리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권 행사였다. 자, 네. 상원 의원은? 네, 법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까운 저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좀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었고 또 가족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고요. 어떤 증언을 하던 굉장히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창성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조 전 장관의 임명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면은 인디언 기우제, 그리고 말꼬리 잡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증언을 했을 경우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상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나 추가적인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기사들이 증언 거부라고 검색을 해보면 또 증언 거부를 몇백 번 했네라고 다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기사화해서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진실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증언을 했다 또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꼬리를 잡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기사를 쓰거나 또는 검찰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으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언 거부가 아니라 부득이한 권리 행사였다. 네. 정정심 교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시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범 성립을 부정했던 것.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창성 의원이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코링크 피의에 어떻게 참여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표창장이 너무 위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 측은 사실 컴맹이라 이 위조하는 것 자체, 위조할 수 있는 이 기술 자체의 접근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코링크 피의에 대해서는 이제 정경심 교수는 돈을 빌려줬다. 대여의 관점인 것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투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사실 모두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조카 조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기적 부당거래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 이 사안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표적 수사인지 여부가 가려지겠죠. 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주요 혐의, 즉 권력형 비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요 혐의가 사모펀드 건이고 뭐 윤석열 총장도 사모펀드 내가 잘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받았었죠. 근데 이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는 조범동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이 있었고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하나는 아주 상징적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표창장 이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이게 다른 사람의 차명을 이용했다. 이것 자체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탈법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좀 유죄 여부가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김경록 PB나 코링크 P 직원들과 공범이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증거인멸건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갈릴 개연성이 있다. 즉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부수한 금융실명법이나 증거위조, 인멸 등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좀 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아파트찬스 전복민 3천만 원 갖고 올게입니다. 어제 전복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기자회견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원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전복민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었죠.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전복민 의원은 부산시 의원을 거쳐서 이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이 전복민 의원은 지난 8월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 신고에서 약 914억 원을 신고했고요.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 액수였습니다. 네, 전 의원 탈당을 선언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 자체를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 계열사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인데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전광수 씨로부터 일감 떼어주기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일감 떼어주기가 뭐냐? 전광수 씨가 사실 가지고 있던 이 건설사의 수주나 관급공사 등등에 대해서 아들인 전복민 의원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설사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이거는 일감을 떼어주는 그리고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하고 있었던 해당 기자에게 세 장을 가져온다. 제가 그 보도를 전부 다 봤었는데 결국은 3천만 원을 주면서 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또는 더 이상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묻어달라. 라는 취지의 방송이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전형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전복민 의원은 지난 22일 있었던 이 기자회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탈당은 하지만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해당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네, 전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의원이 도의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 의원 아버님은 법률상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이에요. 즉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상 네.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청탁금지법에 이유 불문하고 3천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그렇죠.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배임 증제죄에는 해당이 되는데 청탁금지법이 그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건 좀 실익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감 떼어주기 요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떼어줬다라고 하면 네.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복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 비중이 정상 거래 비율보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훨씬 높다라고 하면 일정 퍼센트 이상은 증여 의제한다고 하거든요.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증세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뭐 시의원 때 인허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는 판단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21대 국회 유난히 이해충돌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MC 의원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가족 회사로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 11억 원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법사위에 소속된 것이 맞느냐라는 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윤창현, 이상직 의원 등이 있었고요.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사회이사를 지냈던 이력이 있었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요. 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가족이 대량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 주식이 국회 예결위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또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이 이제 발의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식 관계라든지 또는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
등등 관급공사, 수주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공직자의 위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용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 공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으로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고 또 의사 수급의 문제도 사실 내년에 걱정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걸 좀 진행을 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는 2006년에 그 도곡동 도곡레슬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죠. 근데 옆에 전세로 그 주변에 있는 50평 아파트를 옮기셨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로 전세를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의 방에 비해서 이게 좁아지니까 거의 좀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 생활하는 게 어쩌냐 라는 생각에서 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질문 외에도 선거 중립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요. 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질문이 줄을 이뤘죠. 네, 두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 관리 주무는 선관위 회사고 행안부는 여러 지원 사업을 왔는데 장관을 포함해서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백신 물량과 접종 시기가 확정이 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단검사량을 늘린 한편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늘리겠다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변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은 다 잘해도 예를 하나 딱 잘못 들으면은 그것이 다인 양. 실제는 반대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국회 인사청문을 하루 통과 의례로 무시하는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후보자를 천연덕스럽게 장관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미 후보자로서의 자격조차 상실한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 강행은 국민 모독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후보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석 의원, 변창흠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문제자를 특혜 채용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법인카드 부적절, 네 번째는 세금 과태료 체납 의혹인데요. 아무래도 지인 일감 몰아주기와 이 특혜 채용, 이 부분이 가장 쟁점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변창흠 후보자 나름 해명을 내놨었죠. 네, 이 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 이 체납은 업무상 바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변창흠 장관 후보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변창흠 후보자는 SH공사, LH공사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이야기들도 공급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사실은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정책을 수정한 건 아니지만 다만 그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 등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 부분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내지는 환매 조건부 주택, 네. 즉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그대로 두고 건물만 시장에서 짓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살아라 대신 그 물량을 시장에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살고 팔 때는 다시 공공 부분에 정부에다가 다시 팔아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철학과 또 실무 경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 전문성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도덕적 자질이 있느냐, 국민들에게 준 상처를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정책적인 토지 환매부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사회주택 등 공공 부분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할 거냐에 대한 쟁점이 좀 토론이 깊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은 오늘 네. 토론은 오늘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네. 그 말이 변창흠 후보가 했던 말들을 어떻게 변창흠 후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사과를 하고 또 야당에서는 그 부분들을 도덕적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정책이 아니라 정쟁이 되겠군요. 자,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정심 교수 소식부터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의원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올해는 집콕입니다. 자, 어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이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정부는 24일부터 5명 이상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 오창석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5인 이상 모인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이 침묵 형성이 있을 것 같은 모든 모임을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4일부터고요. 내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금지하는데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센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모임은 무엇일까요? 신장식 의원이 이번에는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례식, 2번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3번 돌잔치, 4번 결혼식.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객관식을 잘 푸는 사람으로서 찍어보면 3번입니다. 아, 돌잔치. 그러면은 왜 1번, 3번, 4번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1번하고 그 장례식장과 결혼식은 정부에서 예외로 49인까지 가능하다라고 예외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끼고 나면 남는 게 3번이죠. 네. 제가 평소에는 많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퀴즈 할 때는 좀 짜증납니다. 예. 다들 틀리질 않아요. 오창석 의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정답 3번. 돌잔치 맞습니다. 돌잔치 회갑, 실수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휴식, 워크숍, 집들이 등이 성격이 비슷한 이 사적 모임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체 금지가 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장만이 이 행사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인 50인 미만 말씀하셨듯이 49명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그리고 임급협상과 같은 노사회의, 그리고 국회와 정부회의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주주총회라든지 임금 협상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보호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인 이상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장소 등을 폐쇄하는 등 이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들이 폐쇄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9시 이후에 음식점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9시 이후에 숙박업소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예약은 50%로 제한하기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국 16개의 스키장, 그리고 35개의 빙상장, 128개의 눈썰 매장은 집합 금지가 추가로 되고요. 해맞이, 해돋이 장소의 경우 출입 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해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단속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기관에서 자세히 또 확인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네. 옛말로 이제 깍두기라 그래가지고 3명, 2명 나눠가지고 한 명이 이제 깍두기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이 얌체족, 꼼수족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 방역 대책과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속보다는 이 경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경고 조치를 통해서 하지 마라라는 권고사항을 훨씬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전 홍보를 일단 철저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5명 이상 모였다가 적발될 시에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서울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이고 고발 조치가 됩니다.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서 구상권이 또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고 싶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못해서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올 연말은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C 자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직문직답 주제는 윤석열 집행정지신문 핵심 쟁점 완벽 정리입니다.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에 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자, 일단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특별변호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제가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정직 2개월, 지금도 효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이 될 건데요. 임기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력이 중단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판의 결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일단 문재인 대 때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국가공무원법 제16조 2항에 보면은요, 실질적 처분자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피고로 이렇게 법정에, 물론 대리인을 내보내겠지만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법상 피고는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즉, 형식상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실질적 내용상 상대방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17일 날은 대통령 상대로 하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론이
별로 좋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18일 날 서둘러서 언론이 왜곡했다고 언론 탓을 했죠. 네. 대통령이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내용상 대통령, 형식상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 자, 빠르면 법원 판단이 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재판부가 신문을 끝내지 않고 추가 신문기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는 한 차례 신문이 끝났던 것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이것은? 이게 일단 재판부가 본안소송 재판부와 이 가처분 소송 재판부가 같습니다. 같고 사실상 본안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스스로 이 가처분 사건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7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양측에. 근데 뭐 어떤 질문을 양측에 던졌다고 하지만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손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측이 답변을 해야 될 거고요.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이건 법무부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가 뭐냐 이런 것도 윤석열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본안 사건처럼 이 사건에서 좀 심리할 것이 많다라는 취지에서 24일 날 심리가 속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 차례 심리로 끝날 것인지 이때까지 얼마나 양측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리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을 던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집행정지 신문 핵심 쟁점 첫 번째 질문.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이 핵심입니다. 네, 직문직답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안 선취 금지. 이게 어떤 거고 왜 이걸 핵심 쟁점으로 뽑게 되는 겁니까? 네네. 행정소송법에 보면 이게 본안 선취 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률가들이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행정소송법에 보면 처분의 효력 정지는 즉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신청한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즉 지금 정직 2개월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직 2개월이고 지금 임기가 내년 7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본안 소송은 내년 7월 달까지 결정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죠.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정직 2개월이 집행이 정지된다면 즉 윤석열 총장이 업무로 복귀하게 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안을 먼저 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 소송을 먼저 취할 수 있는 이런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굉장히 명백하게 들어맞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또 이 신장식 요원의 찐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출연하신 그 이전부터 출연하시는 방송국 제가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적인 무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명문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제나 그제 방송에서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전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그 왜 그럴까?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을 선취하셨군요.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선명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 신장식의 직문직답. 오늘은 윤석열 집행정지 신문 핵심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은?입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집행정지 핵심 쟁점으로 꼽는 부분이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2개월 공백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주요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오는 1월로 예정된 정기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재청권이 없다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건 만약에 사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경제성 조작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사팀에 대한 공중분해라는 이런 부분이 없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 주장 내용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윤 총장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저는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오는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재청권이 없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재청권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마치 인사권이나 재청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말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그 재판부에서도 아니 그게 법치주의나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검찰총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들어가는 거냐를 한번 답변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 윤석열 총장 개인적 손해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들어가는 것이지 공익상의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 안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윤석열 총장 측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에 뭐 수사권, 검찰 인사 재청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론전을 위한 것이지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전을 위한 것이지 전혀 법리상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은 검찰권을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자, 윤석열 집행정지 신문 핵심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대한 쟁점 중 하나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지의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법무부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처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공공복리와 관련된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은 초점이 어긋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복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공무원 임면권, 그다음에 삼권 분립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징계재량권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안선치 금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여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임명권, 그다음에 행정부의 징계재량권이 부인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다 끝나버릴 거니까 계속 있으면서. 그러니까 징계 2개월을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징계 2개월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공무원의 임용권, 그다음에 삼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징계재량권이 상당한 정도의 형해화되고 거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복리에 오히려 굉장히 큰, 인용됐을 경우 공공복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권 분립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공공복리다. 자, 윤석열 징계 정지 신문 핵심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징계위 절차적 위법성 있었다입니다. 자, 역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주요 쟁점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일반 회사원의 징계 불복 소송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죠. 예, 절차적 하자와 실질적 하자, 내용적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징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다투게 되어 있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있다 내지는 이유 없다 이렇게 정돈을 하거든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윤 총장 측에서는 뭐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징계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총 5가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찰 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예비위원 미충원, 최후 진술 과정을 생략했다라는 이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신장식 변호사.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안선치 금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공공복리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부분들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하더라도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인용되기 어렵다. 기각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창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만약에 이게 기각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행정수반이 대통령이 제거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기각이 돼야 한다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집행정지신문 핵심 쟁점 짚어봤습니다. 집행정지신문은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재개됩니다. 킹슈맨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엠 의원, 코로나 확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92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1,060명이고요. 서울 지역 환자 수는 376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52,55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에 오른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무증상 감염을 통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개소가 설치되었고 익명 검사가 가능하니까요. 이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곳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킹슈맨 크리스마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